안녕하세요. 맹자 강의를 하게 된 민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인문학 올해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없는 게 올해 생겼어요. 뭐냐면 고정 강의예요. 작년에는 고정 강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서환 선생님 목요일날 하시는 왕양명하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하는 맹자하고 이 두 개가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맹자를 일단 근대 정치를 넘어서 공유지의 사상가로서 맹자를 읽어보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맹자의 사상이 굉장히 방대할 거 아닙니까? 고전 중에 고전이고 그래서 1시간씩 하는 강의 3번에 맹자 사상을 다 담는 건 불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그 정치론과 관련해서 이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왕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강의 다음 주에는 이제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가. 이건 뭐냐면 저는 맹자가 정치학을 근본적으로 혁신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맹자 정치 철학의 특징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왕도 정해진 게 아니고 신하도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맹자가 던진 어떤 새로운 종류의 정치 철학의 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신하이지만 신하이기 이전에 나는 지성인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마땅했었던 당대의 사대부들이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한테 많은 어떤 영감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맹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맹자라는 인물, 그 다음에 텍스트 맹자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맹자를 이제 이해하려면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특히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왕도가 도대체 뭐지? 왕도가 정치학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새로운 그 이슈지? 아젠다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운데가 우리의 주인공 맹자인데 맹자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꽤 많이 대답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공자, 맹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죠. 맹자는 스스로 공자를 사숙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가 직접 배운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공자를 이제 스승으로 떠받들어서 공자가 창시했던 유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공자를 계승한 것 못지않게 공자와 입장이 다른 것도 사실 있어요. 유가, 맞아요, 유가. 그럼 유가 하면 따라 유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자, 백가, 제자, 여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백가, 여러 담론들, 수많은 담론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가, 법가, 유가, 묵가, 명가, 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나중에 가면 뭐 음양가, 요즘에 뜨고 있는 사주 명의에 그게 음양가인 거죠. 장자. 근데 맹자하고 장자가 정확하게 동시대 인물이에요. 맹자를 읽어보고 장자를 읽어보면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도척에 관한 에피소드라거나. 근데 신기하게 맹자에서는 단 한 번도 장자가 언급되지 않고 장자 텍스트에서는 단 한 번도 맹자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은 실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조금 달랐어요. 정도전,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웠을 때 건국 이념이 신진 사대부들 유가인데 특히 맹자예요. 맹자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정몽주하고 달리 왕시성을 쳐서 이시조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그 이시조선의 어떤 기틀은 민본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 한석규 나왔던 드라마 그건 백성들에게 있다. 정도전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맹자를 소위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런 맹자가 계속해서 맹자 이래에 그 정도전 시대까지 계속해서 높이 존숭받았을 것 같잖아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맹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제자백 한 200개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였다는 거예요. 맹자 다음이 봉자, 맹자, 순자 이렇게 유가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순자는
순자라는 텍스트에서 맹자를 엄청 비판했어요. 뭔가 심오한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유, 속된 유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음에도 사실 그 맹자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매 시기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맹자가 리바이벌 된 거, 맹자 리바이벌 프로젝트는 이제 송나라 때 생긴 거죠. 송나라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사유체계를 만들 때 맹자가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논어, 맹자, 여러분이 아시는 사서라고 하는 그 육아의 시스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맹자가 공자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건 송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맹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송나라에서 그렇게 거대한 맹자 리바이벌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명나라 오면 명나라 시조 주원장 맹자 금서예요. 왜 금서였겠어요? 왕을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맹자의 사상이 이제 주원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폭발하게 열받게 한 거죠. 금서였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부침이 심한 텍스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통찰도 많지만 모순도 많고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받아들여지고 지당하신 말씀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 그거 많이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사를 3번 가면서 자식을 가르쳤다. 우긴다. 이 우긴다를 제가 왜 썼냐면요.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문학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문학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맹자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맹자는 너무 말이 많아요. 맹자는 너무 우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인상평도 사실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그 전습록 하셨죠? 문서원 선생님 양명의 그 핵심 테마가 심즉리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성즉리, 본성, 타고난 본성이 이치다. 요걸 만양명이 마음이 이치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성, 심, 이거를 육아의 굉장히 중요한 태제로 만든 게 맹자예요. 그래서 맹자에서 여기 제가 사단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측은지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인간에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걸 주장한 첫 번째 인물 누구예요? 맹자예요. 공자님은 위대하세요. 위대하시고 논어는 아주 압축적인 아포리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막 감동받아요. 맹자는 긴 산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좀 어펙션이 떨어지는데 우리한테 딱 뭐가 주는 게 떨어지는데 그 공자님은 인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에 관한 형이상학적 기초를 성이라거나 심 같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맹자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중요했어요. 정치의 기초를 마음으로 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양명한테 갔다고 보시면 돼요. 맹자라는 인물도 그렇고 맹자라는 텍스트도 이런 복잡한 어떤 연결망 속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볼게요. 맹자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중에 이제 전국 시대예요. 이게 시대 구분인데 우리나라 역사, 국사를 배울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단군. 예. 단군이 세운 나라? 고조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 역사 고대로 가면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성왕의 계열로 하면 요승, 우탕, 문무, 뭐 주공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입에 붙도록 외우셔야지 돼요. 마치 우리가 그 국사 공부할 때 태정, 태세, 문단세 하듯이 요승, 우탕, 문무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이제 공자, 그 다음 맹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게 도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도의 계보예요. 육아의 계보인데 요 계보를 만든 사람도 사실 맹자예요. 요순, 우탕, 우임금. 하나라. 하은주니까. 상임금 만든 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모왕과 문왕. 그게 주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 은나라를 거쳐서 주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최초의 통일 어떤 고대 국가 같은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주나라가 있었던, 이제 주나라 굉장히 중요했고, 주나라는 중국에서는 약간 원형 같은 거예요.
통치가 아주 잘 되어 있던 어떤 정치의 원형이고 국가의 원형 같은 게 이제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가 차지하는 위치예요. BC 1050부터 BC 256년인데 실제로 BC 771년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주나라가 이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BC 256년 지나서 BC 256년에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누구에 의해서 진시황에 의해서 BC 221년에 춘추 전국시대를 마감한 진시황의 진나라가 최초의 강력한 어떤 통일 제국으로 마치 로마같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 왕조는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 완성과 사회적 조화의 모범 사례로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를 보면 그래서 이 주나라를 이제 흠모했던 게 공자님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주나라의 어떤 질서, 주나라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정치적 질서, 그게 봉건제거든요. 하늘에서 천명을 받아서 왕 위에 오른 천자가 있고, 그래서 이 천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천명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주나라가 또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천자 밑에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 이게 봉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봉건이라고 하는 건 정치 제도예요. 근대 정치 요체가 뭐예요? 그때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인민주권이죠. 이게 루소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뭐를 뽑는다고요. 우리의 대표를 대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뭐를 하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정치를 이제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고 그 와중에 지금 4년에 한 번씩 막 정치적 소용돌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사실 제가 올해 도협 강의를 할 때 굳이 맹자를 고른 이유도 지금 정세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선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정치가 무엇이지? 좋은 정치가 무엇이지? 이런 걸 사용하려면 조금 애둘러서 고대 정치학을 만들어낸 맹자 같은 걸 좀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나라야 하여간 정치 질서, 정치 체제, 어떻게 보면 통치 시스템은 봉건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다음에 제후, 그러니까 뭐 서양에는 왕이 있고, 뭐 귀족 제도였으면 뭐 공자, 백자, 자작, 남작,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봉건제하고 꼭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정하게 이제 땅을 주고 그 땅을 그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직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제후국들은 서로 형제의 나라인 거죠. 왕이 아들이 5이면 큰아들에게 천재의 지위를 물려주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땅을 띄어서 땅을 보내준 거니까. 그래서 그 공자님은 우리가 복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님은 주나라의 질서로 돌아가는 게 정치를 되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이야. 지금 이게 나라야? 작동하지 않아. 이게 천하무도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나라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좋은 정치를 다시 되살릴 거야? 주나라를 본받자. 이게 공자의 테마예요. 맹자는 좀 달라요. 맹자 그러기에는 이미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봅시다. 그 맨 밑에 그 발을 보면 이제 주나라가 기원전 771년에 그 하여간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호경에서 지금 낙양으로 천도를 해요. 그게 BC 771년이거든요. 그래서 천도하기 이전의 주나라를 서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천도한 이후의 주나라를 동주라고 하는데 그 동쪽으로 그 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주 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춘추는 뭐 노나라 역사책이고 뭐 이거 다 이제 책 이름이에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에서 또 중간에 나누어서 BC 403부터는 왜냐하면 춘추 시대는 주나라가 이름만 있었고 제후국들이 천자를 대신해서 천하를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춘추 5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춘추 시대는 천자를 대신해서 뭐라 그럴까요?
마치 대리청정 하듯이 이 주나라가 힘이 너무 약하니까 특히 제나라, 제환공 시대에 제환공은 정말 천자를 대신하는 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자가 아니고 무슨 왕, 주왕, 여왕 이렇게 왕자를 붙일 수 있는 건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 제후국은 끝에 뭐를 붙이겠어요? 제후니까 공, 제환공, 진문공이에요. 왕자를 감히 못 붙였어요. 왕자를 붙이는 건 천자한테 반기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능지처참과 삼족을 이제 막 그리고 어떻게 끓는 물에 막 다 집어넣고 막 산채로 태워버리고 이런 역도인 거죠. 근데 제환공이 제후이면서 천자의 역할을 대신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춘추시대에 으뜸 패자 써갖고는 패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춘추시대는 어떻게 보면 천자는 명목적으로 있었고 제환공 같은 경우가 천하의 제후들을 모아서 일종의 뭐 요즘 서밋이라고 하죠. G7, 뭐 G5 이런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외교적인 어떤 결의, 약속에 의해서 천하의 평화를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공맹 우리는 세트로 이해하지만 공자와 맹자가 늘 같았던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 이런 패자에 대한 평가에서 달랐던 거예요. 논어를 보면 논어에서는 제환공을 높이 평가해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제환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야망이 왔을 거다. 만일에 관한 만일의 투쟁이 왔을 거다. 바로 그 만일에 관한 만일의 투쟁이 전국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주나라 그 천자를 쫓아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자는 천자대로 실권은 없었지만 천자의 그거를 명목적으로라도 깍듯하게 대해주면서 제후들을 모아서 일종의 서밋 같은 걸 통해서 외교적 결의를 통해서 천하의 평화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맹자는 그걸 문제삼은 거죠. 그건 맹자가 전국시대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제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넘버원. 그 다음에 진나라한테 이니셔티브가 넘어갔어요. 자, 우리 공자님은 춘추시대 거의 후반부의 인물이거든요. 춘추시대 후반부는 여기 황하 문명에서 주도권이 양자가 문명으로 넘어와요. 가장 강력한 국가 어디? 초나라.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서 우리가 5월 동주 하는 그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제 그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거예요. 공자님이 사셨던 때는 바로 딱 요때예요. 공자와 맹자 사이에는 한 150년 정도의 맹자도 생벌 연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약 한 15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기원전 403년인 이게 진나라, 진문공 그러면 제후잖아요. 그러면 제후 밑에 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부들이 또 막 지네끼리 싸워갖고는 다 쪼개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나라를 세 개로 나눠버린 거야.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가 나라를 다시 세워버린 거야. 나라를 세 개로 쪼개서. 이 한때는 천하를 주름 잡던 그런 어떤 이 이니셔티브를 가졌던 진나라가 세 개로 쪼개진 것이 전국시대의 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국시대하고 춘추시대가 무엇이 다르냐? 춘추시대는 그래도 명목적으로 이 봉건적 질서가 유지가 됐어. 다 천자를 왕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감히 왕이라고 못 불렀어. 이때 오면 다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맹자에 나와서 맹자가 만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은 레벨이지만 제 경공을 만났다, 위 영공을 만났다 이러거든요. 근데 맹자가 만난 사람들도 다 제후들이에요. 레벨이 같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다? 양해왕을 만났다, 제 선왕을 만났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거예요. 왕을 자처한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명목적으로 천자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철기 문명의 시대거든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고 이렇게 인구의 유동성이 커지고 이랬던 시기예요. 전국시대 중후반, 중간에서 후반 사이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를 제가 이제 몇 개로 이제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의 세계라고 하는 건 주나라의 질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천자로부터 쫙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오는 종법적 질서가 사라지고 공통된 척도가 없는 거죠. 다 자기가 주인인.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영토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뭐라고 그럴까? 양상도 달라졌어요. 전쟁이 영토 국가가 되면서 보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니까 보병이 됐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을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짓겠죠. 씨 뿌릴 때 씨를 못 뿌리고 그럼 수확을 못 하고 그럼 굶어 죽겠죠. 그런데 임금의 창고를 안 열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냥 쭉 읽어볼게요. BC 4세기 이제 1000명을 받아 이게 주나라의 건국에 관한 명분이에요. 이제 공자님은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발을정자 내서 발을정자가 정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되어지는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정벌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정벌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너무 폭군이어갖고는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왕께서는 1000명을 받아서 은나라를 정벌했다. 이게 주나라의 건국의 명분이라고요. 천자라고 하는 주나라의 그 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예악 정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악은 국내에서 어떤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거고, 정벌은 안에는 그런 질서를 만드는 거고, 바깥에서도 오랑캐라거나 폭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깃발을 들고, 정의의 깃발을 들고 이제 가서 정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 천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이런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국시대에는 다 왕을 자처하니까 다 왕들이 서로에게 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BC 4세기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폭군을 처단하고 천하를 통일했던 주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계는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정벌해서 땅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딱 강대국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강대국이 안 되면 먹힌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먹지 않으면, 넌 왜 누군가를 먹으려고 해? 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게 지금의 질서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어떤 그 시대의 뭐가 된 거예요. 문화처럼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경쟁, 무한경쟁, 각자 도생,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들이 도생해야 하는 거죠. 먹을 것이냐 먹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서이다. 전국시대 임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근데 옆 나라에 의해서 먹힐 수도 있고 아래의 신하에게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시해당한, 시해라고 하는 거는 신하가 군주를 죽일 때 시해라고 쓰니까, 시해당한 군주가 36명이나 있었고, 멸망한 거는 이웃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한 나라가 52개국이나 있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후들도 다 망명을 떠나, 이게 막 유랑하고 그러다가 탁 틈봐갖고는 돌아와갖고 다시 왕이 되고,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열, 합병, 멸망, 이합, 집산을 계속해 나가던 제후국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맹자 시대에 와서는 7개의 강대국으로 대충 재편이 되어서 서로 자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춘추 시대에 제나라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연나라 있어요. 자, 연나라는 우리나라 위만 조선을 만든 위만이 그 연나라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난리가 나갖고 있는 동쪽으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고조선을 치고 거기에 위만 조선을 세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이때부터 이제 중국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편입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개국, 진나라는 3개로 조이한으로 쪼개지고 왼쪽에서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런 거죠. 그리고 밑에는 여전히 이제 초나라 있고, 요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후들은 모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걸 자처하면서
천자 많이 할 수 있었던 예악 전번, 이게 예하고 예악이라고 하는 건 국내 통치 질서고 통치 질서의 제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 전벌은 이제 외부에 대한 것. 이걸 스스로 모두 그냥 제후들끼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울뿐이나마 유지되는 천자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공자는 춘추 시대인데 이미 천하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다원화된 거죠. 시대가 다원화되면 굉장히 역동성이 커져요. 그러면서 다원화된 세계에 걸맞는 변법과 개혁, 뭔가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은 하나의 질서가 무너질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역사에서도 보면 흔히 난세라고 할 때 뭔가 새로운 사상 같은 게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을 너무 불행하게만 보고 너무 이렇게 시니컬하게만 보실 이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새로운 문명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게 더 이상 살던 대로 살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가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이렇게 되면 공멸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뉴노멀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맹자만 보고 육아만 보니까 오로지 맹자의 시대로만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맹자의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계여전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법에 제지당하고 현명한 자는 예를 고치고 평범한 자는 예에 구속된다고 말하는 변법 개혁가 상한가 같은 사람들의 시대이고, 한마디로 뭐가 등장했어요? 법가가 등장했어요. 새로운 정치 질서는 이제 뭘 통해서 가능하다? 법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자로부터 나오는 육아는 덕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덕이 높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법가는 인간은 그렇게 쉽게 누구나 다 훌륭해지지 않는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통치자가 돼도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법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종 연행의 외교수를 구사하며 한병 노하며 제후들 두려워하고 가만있으면 천하가 조용해진다는 소위 장의와 같은 사람들의 시대다. 종행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치 외교예요. 대학도 정치학과와 정치 외교학과 따로 있지 않나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글로벌하기 때문에 정치는 국내 정치만큼이나 이 외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때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치허로 먹고 살았다고 맹자는 엄청 싫어해요. 이게 간사하다고, 여기 가면 요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근데 그건 맹자 입장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외교적인 언술, 이걸 통해서 외교적인 어떤 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13만 명을 참수하거나 2만 명을 수장시키거나 40만 명을 생매장시키거나 45만 명을 포로로 잡았던, 이렇게 실제로 그랬대요. 예. 이게 백기, 뭐예요? 병가예요, 병가.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 병법 할 때 이 손자는 그 공자님 살았던 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와서 이걸 실현시키는 인물이 나타난 거죠. 결국은 누가 천하를 통일했어요? 맹자가 아니고 법가와 병가를 같이 썼던 진나라, 진시황인 거예요. 그런데 진나라는 오래 못 갔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거의 맹자 이야기를 다 제후들이 귀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계속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유관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았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실력과 성과로 승부를 보던 시대고 바야흐로 이제 세상을 요동쳤던 거죠. 이제 힘을 썼던 것만큼 우리가 이 시대가 제자백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세상이 참혹했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형벌
형벌을 받아갖고는 그 맹자와 장자가 동시대인데 장자의 주인공 중에는 처형을 당해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들어와요. 많이 나와요. 올자라고 하는데 올형이라고 그게 발뒤꿈치를 자르거나 발목을 자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자에서는 주인공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나 맹자나 보면 이 시대를 묘사하는 건 굉장히 비슷해요. 너무너무 처참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야 되지? 예, 세상이 어떻게, 천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하는 어떻게 되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그래서 맹자에도 보면, 양회왕의 아들인 양왕이 맹자에게 물어요. 천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로 통일되겠죠. 천하 통일.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누군가 법이, 누군가 힘이, 누군가 외교적 합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걸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말들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럼 전국시대에 엄청난 세상의 유동성이 커졌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계급 중에 하나가 바로 사예요. 사. 우리가 선비사자 쓰는 사계급이에요. 원래 사는 종법제 질서에서 첨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으면 대부의 가신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전문 행정직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평생 태어나면 그 땅과 그 집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였죠. 부모가 했던 역할을 자식이 이어받아서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유동적인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사계급이 종법제 질서에 이제 딱 달라붙어서 거기에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개천에서 막 욕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쌓고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아젠다가 있으면 가서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를 파는 거야. 나를 스카우트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대한 지식인의 스카우트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다 그 스카우트 시장에 나온 뭐 자유계약 선수 같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나를 누구에게 팔면 좋을까? 그리고 또 군주는 군주대로 이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자기 밑에 둬야 뭔가 힘과 지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딱 매칭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 제나라, 이때 제나라가 산둥반도에 있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했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땅덩어리도 크고 공격이 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옆에 제가 직하학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나라 수도가 임치인데 임치의 직문이라고 뭐 남대문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아카데미를 만든 거예요. 천하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끌어모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종류의 아젠다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엄청나게 지식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지식인들이 여기에서 소위 연구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토론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보통 제자백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자백가의 산실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맹자도 어디 출신이냐? 직하궁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맹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 중에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직하학궁 안에 있는 다른 지식인들과 논쟁을 벌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왕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이걸 지금 보는 건데 우리가 왕도 정치 하는데 왕자 쓰고 이제 기도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맹자의 첫 문장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거는 의도적인 배치같이 보여요. 이게 하필왈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필 지금도 쓰시죠? 하필 왜 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예요. 자, 읽어볼게요. 맹자께서 양나라 해왕을 만났다. 자, 양나라. 자, 이 포인트 보세요. 양나라는 원래 위나라였어요. 위나라는 조위한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춘추시대의 진나라. 엄청난 강국. 그래서 이 위나라는 우리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못 살아도 부모 때 엄청나게 잘 살거나
부모 중에도 높은 벼슬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엄청나게 이게 뿜뿜이잖아요. 자신감 뿜뿜. 그런 어떤 자부심이 뿜뿜했는데 이 위나라가 그 해왕 때 와서 완전히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위, 왼쪽, 아래에서 전부 다 공격을 받아갖고는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또 천도했어요. 아까 주나라도 천도했다는 건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절치부심.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나라를 내 세대 때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맹자를 초청하죠. 나는 부국간병 할 거야. 나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제 맹자를 초청해요. 맹자가 갔어요. 양나라 해왕을 만났어요. 왕이 물어봤어요. 그 불원천리, 원문은 그래요. 불원천리. 예. 자,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데는 저한테 뭔가 해주실 부국 강명의 비책이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무언가를 갖고 오셨지요? 라고 정말 간곡히 물어요. 그런데 우리 맹자, 어떻게 보면 좀 네 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맹자께서 아주 그냥 무한하게 왕께서는 하필 왈리 왜 리를 물으십니까? 나한테 너 질문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이게 맹자 전체의 두 갈씩 테마야. 맹자는 두 갈씩 텍스트예요. 이 에피소드에 맹자의 테마가 나와요. 그러면서 맹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길어요. 예전에 제가 맹자 공부를 같이 할 때 후배 한 명이 맹자를 보고 노홍철 같다고. 그래서 아마 만화 그리면 왜 입에서 줄줄이 사탕 나오는 그런 캐릭터로 맹자를 그려야 할 거예요. 그냥 제자가 하나 물어보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맹자 이야기야. 이러니까요. 맹자 이렇게 힘들어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왜 리를 물으십니까? 그러면서 왕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왕 밑에 있는 대부들도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밑에 사가 말단 귀족 같은 거고 서인은 그냥 이게 마늘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야. 사와 서인들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가 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되세요가 마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처럼 되고 더 이상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게 되면 그러니까 맹자 이야기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구태여 남의 거를 뺏어서 부자가 될 생각이 없어. 본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 그게 남의 거를 강탈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해요. 아주 그냥 너무나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그 맹자님의 그 훌륭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금 아주 너무 범박하게 제가 바꿔버린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예요. 리라고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리에 대해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히 봐라. 나라가 위태로운 거는 전부 다 밑에서 치고 올라온 거 막 이러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제 만승이 천자의 나라거든요. 예전에는 뭐 헥타르라거나 뭐 제곱킬로미터 이런 게 아니고 승자가 술의 승자예요. 그러니까 국력, GDP 같은 거나 이제 그 대신에 만승의 나라다. 천하야, 천하. 그러면 10분의 1, 제후국은 10분의 1의 천승의 나라야. 그러면 제 나라만 해도 산둥반둥 갖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까라고 하면 천하의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게 결코 적은 게 아닌데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맹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 나라 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 밑에 조유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 10분의 1씩 갖는 것도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망의 배치를 바꿔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리가 아니라 뭘로? 인으로, 그 다음에 의로 그렇게 바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게 말이 돼? 그게 현실적이야? 이상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상주의야? 이미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거겠죠. 어쨌거나 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부모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형제를 다 죽이고, 추주정부시대가. 의의를 가지고 자기 임금을 뒷전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 할 따름이니, 근데 왜 하필 리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그 왕조 정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그래도 상관없을 거예요. 다음번에 주제가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리가 무슨 개인의 사사로운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맹자 시대까지는. 왜냐하면 맹자 시대까지 리민은 애민의 다른 말이었어요. 이 리가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불 같은 게 문명의 이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로운 도구들을 만들 수 있어야 피지스에서 노모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천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임금이 왜 치수를 그렇게 했어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범람하지 않고 천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성인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자가 그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닐까. 리를 문제 삼은 건 맹자가 처음이라는 이야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그때 임금들이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주들이.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펄쩍펄쩍 뛰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와 의가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었는데 리와 의를 완전히 다른 거. 예,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면 이 리라고 하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맹자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에 대한 정치 철학의 테마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가 라고 하는 왕조 정치의 두 번째 테마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